니녀는 해병대 몇 기야? 라며 무시했던 여군이 알고 보니 부대를 통째로 씹어먹으러 온 신임 3스타 사단장이었고 철옹성 같던 해병대 왕국의 왕을 단 하루 만에 끌어내리는 한 여성 장군의 살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의 칼바람은 유독 김포 평야를 지날 때 더욱 차고 매서워졌다.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최전선 해병대 제2사단 통칭 청룡부대의 위병소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부대의 외관과 달리 그 안을 지배하는 공기는 보이지 않는 녹이 슬어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 녹의 근원은 사단 참모장 천두호 대령이었다. 참모장님, 이번 주 전술 훈련 계획 결제 올립니다. 작전 참모 박성준 중령이 빳빳하게 각 잡힌 서류를 내밀었지만 천도의 시선은 창밖, 아스라이 보이는 강화도 해안선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 살아있는 신화이자 걸어다니는 해병대 정신으로 불렸다. 포항에서 훈련교관으로 시작해 해병대의 모든 요직을 거쳤고 특히 이곳 청룡부대에서는 10년 가까이 작전과 인사를 주무르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사단장의 명령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졌고 그의 눈밖에 나는 것은 해병대 군복을 벗는 것과 동의어였다. 천도호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맹금류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빛에 박성준 중령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중령. 예, 참모장님. 자네 해병대 몇 기인가? 필승. 해병 897기입니다. 그래. 897기. 내가 훈련교관일 때 자네 같은 훈련병들 눈빛만 봐도 그놈이 일주일 뒤에 퇴소할 놈인지 아니면 빨간 명찰 달고 진짜 해병이 될 놈인지 알 수 있었지.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떤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 박성준 중령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진짜 해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하는 거다. 깡으로 버티는 거고. 안 그런가? 맞습니다. 천도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눈에는 계획의 타당성이나 훈련의 효율성 따위는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천도호의 방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의 방식이란 곧 불필요할 정도의 가혹함과 비효율적인 전통의 답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했다. 훈련 강도가 약해. 상륙 돌격 훈련 시간을 2시간 더 늘리고 야간 완전 무장 구보를 10km 추가해. 요즘 애들 정신 상태가 빠져서 이 정도로는 안 돼. 참모장님, 그렇게 되면 병사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급된 야간 투시경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천도호가 코웃음을 쳤다. 박중령, 전쟁터의 안전이 어디 있나?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살아남는 게 해병이야. 장비 탓, 피로 탓하는 놈들은 해병이 될 자격이 없어. 자네까지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면 쓰나. 이건 명령이야.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알겠습니다. 박성준 중령은 굳은 얼굴로 경례하고 참모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천도호의 왕국에서 합리적인 건의는 나약함의 증거였고 부하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은 지휘관의 무능으로 치부되었다. 수많은 장교들이 그 견고한 벽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혹은 그에게 동화되어 또 다른 천도호가 되어갔다. 그 시각 부대 정문으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운전병이 열어준 뒷문에서 나온 것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여성이었다.
다부진 어깨와 흔들림 없는 시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은 그녀 역시 군인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해병대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여성이 달아본 적 없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신임 해병대 제2사단장 강하윤 중장이었다. 사단장 이취임식 준비로 분주한 부대 내에서 아직 그녀의 존재를 아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비공개 전속 명령을 받고 조용히 부임한 탓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수행하는 서지수 소령에게 나직이 말했다. 서소령, 부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더 경직되어 있군. 네, 사단장님. 오랫동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곳이라 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법이지. 저 녹슨 철문부터 갈아 끼워야겠어. 강하윤의 시선은 굳게 닫힌 청룡 부대의 정문, 그 위에 새겨진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붉은 글씨에 머물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잡아야 할 귀신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 부대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포효를 잃어버린 청룡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거대한 폭풍이 지금 막 김포 땅에 상륙하고 있었다. 사단장 이취임식이 열리는 부대 연병장은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도열한 수천 명의 해병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고 단상 위에는 군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엄숙한 분위기의 중심에는 천도호 대령이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내빈들을 맞이하고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다. 이임하는 사단장은 임기 내내 천도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그의 이임사는 짧고 공허했고 아무도 그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은 오직 새로 부임할 사단장이 누구인지에 쏠려 있었다. 참모장님, 신임 사단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묻자 천도호는 턱짓으로 연병장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글쎄, 나도 아직 누군지 몰라. 국방부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놈이라는데 아마 저기 얼쩡거리는 저 여자도 그쪽 라인 타고 구경 온 모양이지. 천도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단상 아래에서 조용히 연병장을 둘러보고 있는 강하윤 중장과 서지수 소령이 있었다. 아직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천도호의 눈에 별다른 수행원도 없이 서 있는 여군 장교는 그저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파견 나왔거나 높으신 분 따라 구경 온 한가한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의 뇌리에는 해병대 사단장이라는 자리에 여성이 앉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강하윤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강하윤은 말없이 그를 돌아보았다. 어이. 천도호가 턱을 까딱이며 내뱉었다. 여긴 관계자 외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어느 부대 소속인데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나? 반말과 하대가 자연스럽게 섞인 전형적인 강자 대 약자의 구도였다. 서지수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하윤은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을 보러 왔습니다. 하. 사단장 취임식이 동네 구경거리인 줄 아나. 니녀는 해병대 몇 기야? 보아하니 해병대 출신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족보도 없는 부대에서 굴러먹다 왔는지는 몰라도 여긴 대한민국 해병대다. 계급장 달았다고 다 같은 군인인 줄 알아? 천도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감히 해병대의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인 외부인, 그것도 여자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재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강하윤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조롱 섞인 말투로 결정타를 날렸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나? 여긴 니년 같은 애들이 와서 나댈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그때였다. 주목. 신임 해병대 제2사단장 강하윤 중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행사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순간 천도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하윤과 단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금 자신이 니년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가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라고. 그것도 소장도 아닌 중장이라고. 강하윤은 굳어버린 천도호를 그대로 지나쳐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가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연병장의 모든 해병들과 내빈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전투사단장, 그 전설의 시작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은 강하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훑은 뒤 마치 얼음 기둥처럼 굳어 서 있는 천도호 대령에게 정확히 꽂혔다.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청룡부대의 지휘권을 인수받으며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위대한 전통인 무적 해병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선서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면서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불굴의 투지와 조국에 대한 헌신이지 썩어빠진 권위주의와 부조리의 악습이 아니다. 연병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계급이 곧 인격이 되고 맹목적인 복종이 충성으로 둔갑하며 전우의 안전보다 낡은 관행을 우선시하는 부대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청룡부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와 불신, 그릇된 권위를 뿌리 뽑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 내 손으로 직접 군복을 벗길 것이다. 그것은 취임 연설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하윤의 마지막 시선은 다시 천도호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잡아야 할 첫 번째 귀신이다. 천도호 대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과 분노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철옹성이 감히 계집 하나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이다. 그는 이를 갈았다. 저 강철 치마를 입은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말겠다고. 녹슨 왕관을 쓴 왕과 강철 치마를 입은 기사의 전쟁은 그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막이 올랐다. 강하윤 사단장의 취임 연설은 청룡부대를 거대한 벌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고 천도호 대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은 노골적인 적의와 경계심을 드러냈다. 천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감히 계집년이 나 천도호를 능멸해? 해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사단장의 지휘 철학을 시험하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그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하윤을 코너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시험대는 상륙 돌격 훈련이었다. 이번 주 예정된 상륙 훈련 강도를 2배로 높인다. 훈련 시간을 연장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해서 진행하도록 해. 특히 포항 오천 앞바다의 조류가 가장 거센 시간대를 훈련 시간으로 잡도록. 신임 사단장님께서 얼마나 실전적인 분이신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 천도호의 지시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실전적인 훈련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낡고 정비가 불량한 장비들로 위험천만한 훈련을 강행하여 반드시 사고를 유발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만약 사고가 터진다면 지휘 경험이 부족한 여성 사단장의 무리한 지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었다. 보고를 받은 강하윤은 즉시 훈련 계획의 문제점을 간파했다. 참모장,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요. 우리 아들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야. 사단장님, 해병은 원래 그렇게 훈련받아왔습니다. 실전보다 강한 훈련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혹 현장 경험이 부족하시어 걱정이 앞서시는 모양입니다. 천두호는 은근히 강하윤의 경력을 비꼬며 그녀의 권위에 도전했다. 강하윤은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예상 밖의 명령을 내렸다. 내일 훈련 나도 직접 참가하겠소. 사단장도 예외 없이 모든 훈련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오. 다음 날 짙은 해무가 낀 포항 오천 훈련장. 갯벌과 바닷물이 뒤섞여 질척이는 해안가에 선 강하윤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지휘 텐트가 아닌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복과 위장 크림, 완전 무장을 한 채 훈련 대열의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사단장님, 여긴 위험합니다. 지휘 텐트에서 작전 참모 박성준 중령이 만류했지만 강하윤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부하들이 들어가는 바다라면 나도 들어간다. 그게 지휘관의 자리다. 천두호는 지휘 텐트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저러다 얼마 못 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겠지. 곧이어 훈련 시작 신호탄이 터졌다. 수십 대의 상륙 돌격장 갑차 KAAV가 굉음을 내며 바다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강하윤은 병사들과 함께 자신이 탑승할 장갑차로 달려갔다. 그런데 장갑차에 오르려던 그녀는 문득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장갑차의 낡은 접합부와 곳곳에 피어난 녹에 머물렀다. 이 장갑차 마지막 정비 일지가 언제 것인가? 예. 그게 지난 분기였습니다. 정비 담당 하사의 대답이 떨려 나왔다. 강하윤은 장갑차 내부로 들어가 직접 장비들을 살폈다. 통신 장비는 잡음이 심했고 배수 펌프는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고철 덩어리를 타고 내 부하들을 바다에 밀어넣으라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해병대 정신인가? 강하윤의 불호령이 해안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장갑차에서 내려와 지휘 텐트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천두호와 참모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참모장. 사단장님, 훈련 중에 지휘소를 이탈하시면 닥쳐라. 강하윤의 일갈에 텐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금 당장 훈련 전면 중단시켜라. 그리고 이 시간부로 청룡부대 내 모든 훈련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명령한다. 단 하나의 나사까지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만약 이 명령을 어기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녀는 천두호의 면전에 대고 선언했다. 당신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가 저 녹슨 장갑차와 똑같다는 걸 아주 잘 알았다. 내가 그것들을 모두 갈아엎어주지. 이것이 신임 사단장의 첫 번째 명령이다. 진흙과 바닷물로 범벅이 된 강하윤의 얼굴은 그 어떤 장군보다 위엄있고 단호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천두호의 훈련 방식과 지휘 철학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부패한 왕국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눈 것이었다. 진흙밭에서 시작된 그녀의 반격은 이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강하윤 사단장의 전수조사 명령은 청룡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확인하는 감찰 수준이 아니었다. 사단 직할 헌병대와 감찰실 인원 전원이 투입되었고 기술병과 부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까지 꾸려졌다. 그들은 지난 10년치의 모든 군수보급, 정비, 불용 처리 기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의 벽돌을 하나하나 빼내어 그 강도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천도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 충성하는 각 부대 지휘관들과 참모들을 호출했다. 미친년이 날뛰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10년이다. 내가 이 부대에 쌓아 올린 벽이 10년이야. 서류 몇 장 뒤집는다고 무너질 것 같은가? 그는 자신만만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모든 책임의 연결고리는 실무자 선에서 끊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설사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일선 부대의 관리 소홀이나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절대 입을 열지 말 것과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왕국은 공포와 묵인이라는 시멘트로 단단히 굳어져 있었기에 그는 이번 소동 역시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강하윤이라는 태풍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강하윤은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녹슨 쇠조각과 달아빠진 부품들이 내지르는 비명에 귀를 기울였다. 보고해. 사단장님, 장비관리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장비가 정기적으로 어급 부품으로 교체 및 정비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서류 말고 현장을 보라고 했다. 자네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보고해. 강하윤의 다그침에 젊은 정비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실은 처참합니다. 교체되었다는 어급 부품은 어디에도 없고 대신 출처를 알 수 없는 값싼 중국제 부품이나 재생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멀쩡한 부품을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빼돌리고 그 자리를 고철로 채워 넣은 흔적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강하윤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거대한 부패의 지도가 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추악한 장사였다. 그 모든 가짜 부품과 허위 기록의 종착지가 어디지? 하나같이 제오보급창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불출과 수리 의뢰 기록이 제오보급창에서 끝납니다. 제오보급창. 천도 왕국의 심장부이자 누구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하윤은 더 이상 부대 내부의 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에 직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만의 송곳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송곳은 헌병대 소속의 한결대위였다. 한결은 해병대 내에서도 소문난 원칙주의자이자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골로 유명했다. 그는 천도호의 세력에 물들지 않은 몇 안 되는 젊은 장교 중 하나였다. 강하윤은 한결을 자신의 집무실로 비밀리에 호출했다. 한대위. 자네에게 비공식 임무를 하나 맡기겠다.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네의 직속 상관에게도. 한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하윤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십시오. 제오보급창을 감시해라. 24시간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내게 직보하도록.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드는 것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제오보급창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위장복을 입고 인근 야산에 잠복하기도 하고 병사로 위장하여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며칠간의 잠복 감시 끝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각 보급창 후문으로 군용 번호판이 아닌 민간 번호판을 단 낡은 트럭 한 대가 은밀하게 들어왔다가 새벽녘에 나가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물자 반입 기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트럭이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장병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몇 해 전 야간 상륙 훈련 도중 익사한 박지훈 훈련병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때 말이야. 박지훈, 걔 수영 엄청 잘했잖아. 근데 구명조끼가 안 펴졌다는 소문이 있었어. 쉬쉬했잖아. 그냥 훈련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라고 결론 내리고 서둘러 덮어버렸지. 그때 작전 통제관이 천도호 대령님 아니었나? 쉿, 조용히 해.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야.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부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한결 대위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다. 그는 박지훈 훈련병 사망 사건 기록을 몰래 열람했다.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정확한 사고 경위나 장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는 생략된 채 훈련 미숙으로 인한 익사로 성급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한결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령처럼 드나드는 트럭,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어급 부품,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훈련병의 망령. 이 모든 조각들은 단 한 사람, 천도호 대령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강하윤의 집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조사 내용과 박지훈 훈련병에 대한 의혹을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강하윤은 마지막 대목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군수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 해병의 목숨을 훔친 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어둠이 내린 부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제오보급 창만이 섬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한대위. 이제 저 유령 트럭이 무엇을 싣고 나르는지 알아내야겠다. 다음 트럭이 들어오는 날 우리가 직접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주자. 강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부패의 흔적을 쫓던 조사는 이제 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복수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청룡 부대에 속삭이던 유령의 한이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고 있었다. 음력 보름을 갓 넘긴 달이 구름 사이에 숨어 희미한 빛만 간신히 뿌리는 밤이었다. 김포 평야의 농지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제오보급창의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과 서치라이트만이 인공적인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결 대위는 보급창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채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그곳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하윤 사단장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헌병 특수임무대 대원 10여 명이 소리 없이 잠복해 있었다. 강하윤은 지휘 차량 안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한결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과 부대 배치도를 확인하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청룡 부대 소속 헌병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누가 천도호의 귀와 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소수의 인원과 한결 대위뿐이었다. 목표 차량 접근 중. 예상 경로와 일치합니다. 한결의 나직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낡은 5톤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익숙하게 보급창 후문으로 접근했다. 경계병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육중한 철문을 열어주었고 트럭은 마치 제 집 안방으로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역시 내부 조력자가 있군. 저 경계병부터가 한패야. 강하윤이 나직이 은조렸다. 모니터 속에서 트럭은 보급창 본관 건물이 아닌 가장 구석지고 낡은 제7창고 앞에 멈춰 섰다. 곧이어 창고의 셔터가 열리고 몇몇 인물들이 나와 트럭의 짐칸 덮개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그들의 정체는 보급창의 책임자인 박성준 중령과 몇몇 부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트럭에서 내린 정체불명의 나무 상자들을 창고 안으로 옮기고 대신 창고 안에 있던 다른 상자들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마치 수백 번은 반복한 일처럼 능숙하게 진행되었다.
강하윤은 무전기 스위치를 눌렀다. 한 대위, 저들이 싣고 있는 물품이 뭔지 식별 가능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결은 야간 투시경의 배율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병사들이 옮기는 상자 틈으로 군용품 박스에 찍힌 식별 코드가 희미하게 보였다. K-14 고속 유탄 기관총, K-14 저격 소총, 신형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입니다. 전부 미개봉 신품으로 보입니다. 이건 부대 무기고로 가야 할 최신 장비들입니다. 한결의 목소리에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최전방 부대에 보급되어야 할 최신 무기들이 어둠 속에서 민간 트럭으로 실려나가고 있었다. 장병들은 낡은 장비로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동안 그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구입한 신형 무기들은 뒷구멍으로 빼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저들이 트럭에서 내린 건 뭐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상자들 상태가 매우 조악합니다. 마치 폐기 직전의 불용품처럼 보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은 신품 무기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그 자리를 폐기될 고철 장비들로 채워 넣어 장부를 조작해온 것이었다. 박지훈 훈련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낡은 구명조끼 역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된 유령 장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하윤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됐다. 독사가 먹이를 삼키고 굴로 돌아가기 전에 그 아가리를 찢어버려야지.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사치였다. 현장을 급습하여 물증과 인물을 동시에 확보해야 했다. 작전 개시. 어팀은 정문, B팀은 후문을 완벽히 차단한다. C팀은 나와 함께 칠창고로 직접 진입한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현장에서 즉시 제압하도록. 단 발포는 절대 금한다. 저들은 해병이 아니라 군복 입은 도둑놈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10여 개의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며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보급창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내부로 스며들었다. 정문과 후문의 경계병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제압당했다. 강하윤과 C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제7창고로 접근했다. 창고 안에서는 박성준 중령이 민간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악수를 하며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받고 있었다. 이번 물건도 최상급입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거 한 건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 윗분께도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허허, 박 중령만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만. 그때였다. 쾅. 육중한 창고 셔터가 반쯤 내려오다 멈추고 동시에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밖에서 잠겨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안에 있던 모두가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전술 플래시가 터져나오며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한결 대위의 고함과 함께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박성준 중령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박성준 중령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기어가려 발버둥 쳤다. 그곳에는 이제 막 불태우려던 이중 장부가 놓여 있었다. 이거나, 이게 뭔지 알고.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강하윤 사단장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중 장부를 구둣발로 지그시 밟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얼어붙은 박성준 중령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장부 아주 중요해 보이는군. 자네와 자네 주인의 목숨값이라도 적혀 있나? 박성준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렸다. 창고 안에는 빼돌려지기 직전의 신형 무기들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쌓아둔 녹슨 고철 덩어리들이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며 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천도 왕국의 추악한 민낯이자 부패의 결정체였다. 강하윤은 한결에게 명령했다. 여기 있는 놈들 전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용물 횡령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리고 이 창고 증거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수집하도록. 독사의 창고는 그렇게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점령당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독사의 머리를 치는 일뿐이었다. 청룡부대 헌병대 지하 조사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싸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성준 중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령부에서 파견된 베테랑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지만 신문은 1시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다. 박성준 중령 제7창고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 적힌 수많은 이름과 날짜, 금액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른다는 겁니까? 중령의 서명까지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모함이라? 현장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던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중령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성준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는 천도 대령의 보복이 두려웠다. 군 검찰의 처벌보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감해온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훨씬 더 무서웠다. 천도호는 자신을 배신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그의 가족까지 해코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조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하윤 사단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수사관들이 모두 나가고 조사실에는 강하윤과 박성준 단둘만 남았다. 강하윤은 그의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겨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박중령, 자네 아들이 올해 14살이라고 들었네.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 박성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강하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부하를 아끼며 해병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중령. 훗날 그 아이가 자라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이 쓰다 버릴 고철 무기를 부하들에게 쥐어주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뒷돈을 챙긴 아버지를 과연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군복 입은 도둑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꿈과 자부심은 어떻게 될까? 강하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위협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박성준이 스스로 외면하고 있던 가장 깊은 곳, 그의 양심과 부성애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다. 박성준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서류 파일 하나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파일의 표지에는 해병 훈련병 박지훈 사망 사건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자네 아들보다 겨우 6살 많았어.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지. 그 부모는 지금도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는지 모른 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네. 강하윤은 박성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훈련 자네도 현장에 있었지.
내가 아는 박성준 중령은 눈앞에서 부하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그런 비겁한 군인이 아니었을 텐데. 말해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누가 자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았나? 그만하십시오. 박성준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규와도 같았다. 견고해 보였던 그의 방어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진실의 급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띄엄띄엄 그러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박지훈 훈련병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현장에 있던 교관들은 즉시 구조를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천도호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훈련 중단하지 마. 엄살 부리는 거다. 해병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대로 진행해. 결국 구조정은 출발하지 못했고 박지훈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사건 이후 천도호는 박성준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협박했다. 이 일이 장비 불량 때문이라는 소리가 새어나가는 날엔 너희들 모두 군복벗을 각오해. 그냥 훈련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야. 알았나? 그들은 공포에 질려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로 박성준은 제5보급창 책임자라는 감투와 함께 부패의 공범이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제가 지훈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성준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군수비리에 대한 진술이 아니었다. 한 젊은 해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동료들을 속여온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고해성사였다. 그의 자백과 함께 확보된 비밀 장부는 천도호 왕국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뇌물을 상납받은 상급 부대 장교들, 불법적으로 군용품을 사들인 민간 업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며 거대한 부를 축적한 천도호 대령의 이름까지. 조사실을 나온 강하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군 검사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대령 천도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시오. 그의 참모장실, 관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실시한다.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양심의 균열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렸다. 이제 성난 파도가 부패한 왕국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몰아칠 차례였다. 새벽의 여명이 김포 평야를 막 물들이기 시작한 시각, 청룡부대는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구보 소리가 연병장을 가르고 취사장의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오직 사단 지휘부만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천도호 대령은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강하윤이 벌인 전수조사는 제5보급창 급습 이후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체포된 박성준 중령이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설령 입을 열더라도 자신의 이름까지는 감히 불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공포의 제국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자만했다. 그는 참모장실의 각 부서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 사단장이라는 계집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어서야 되겠나? 전수조사? 그거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내가 있는 한 청룡 부대는 흔들리지 않아.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맡은 바 임무나 제대로 해.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 검사와 사령부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도열하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도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 놈들 소속이 어디야? 당장 꺼지지 못해.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군 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대령 천두호. 귀관을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귀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뭐라고? 살인 방조. 이 미친놈들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천도호는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그 이름 석자가 이 부대에서는 여전히 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천도호야.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 놈들 전부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나?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특임대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천도호의 시간은 멈췄다. 지난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오만과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와 치욕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이건 모함이야. 강하윤. 그 미친년이 꾸민 짓이야. 내가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의 추한 절규는 지켜보던 참모들의 귓가에 섬뜩하게 박혔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왕처럼 떠받들던 존재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사단장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악을 썼다. 강하윤, 이년아 나와. 당장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인지 설명해. 그의 왕의 행차는 사단 본청 중앙 현관을 지날 때 절정에 달했다.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부대원들에게 노출되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충격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청룡 부대를 짓누르던 거대한 우상의 파멸이었다. 그 같은 시각 그의 참모장실과 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그의 사무실 비밀 금고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과 뇌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다. 관사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는 차명 계좌가 적힌 통장 수십 개가 발견되었고 벽에 걸린 자신의 대형 초상화 액자 뒤에서는 부패 커넥션의 전모가 담긴 또 다른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날 오후 강하윤은 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단상에 올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청룡 부대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목격했다. 한 사람의 탐욕과 부패가 어떻게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의 폭주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동조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녀는 천두호의 군수 비리 전모를 남김없이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쉬쉬하며 잊으려 했던 그 이름, 박지훈 훈련병의 이야기를 꺼냈다. 천두호 대령의 가장 큰 죄는 군용품을 훔친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해병의 목숨을 훔쳤다. 박지훈 훈련병은 훈련 미숙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 그는 불량 장비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지휘관의 비겁함 때문에 죽어야만 했다.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강하윤은 이어서 사건 당시 현장 의무병이었으나 천두호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역했던 예비역 하사 김동현의 영상 증언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서 이제는 평범한 청년이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진실을 토해냈다. 지훈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을 때 천도호 대령이 막았습니다. 그냥 둬. 이미 늦었어.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 라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영상 증언이 끝나자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간간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죽어간 전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왕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의 몰락과 함께 그가 남긴 깊고 추악한 상처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강하윤과 청룡 부대에게는 그 상처를 직시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만이 남아 있었다. 왕이 사라진 왕국에는 깊은 혼란과 공허함이 남았다. 천도호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청룡부대 장병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부대의 사기와 자부심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훈련받았던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부대 전체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강하윤 사단장은 이 침묵의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벌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그녀는 이례적으로 사단의 모든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계급과 직책의 구분 없이 사단장부터 갓 전입 온 이등병까지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섰다. 단상 위가 아닌 병사들과 똑같은 흙바닥에 선 강하윤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사단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한다. 그녀는 말과 함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였다. 지휘관의 가장 큰 책무는 부하들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룡부대는 그 신성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패한 지휘관 아래서 여러분은 정당한 보급을 받지 못했고 목숨을 위협받았으며 진실을 외면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모든 것은 조직의 실패이며 시스템의 붕괴다.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이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나에게 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녀의 사과는 변명도 책임 전가도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과 조직의 잘못을 인정하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다. 장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에 아주 작은 신뢰의 불씨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하윤의 진정한 사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지훈 훈련병의 유해가 묻힌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죄수복 대신 정복을 입는 것이 허락된 박성준 중령과 한결 대위가 무거운 표정으로 동행했다. 박지훈의 소박한 묘비 앞에서 강하윤은 거수 경례 대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마침 아들의 묘를 찾아왔던 노부부가 그 광경을 보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누구신데 우리 아들한테? 박지훈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하윤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강하윤은 천천히 일어서서 노부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가 해병대 이사단장 강하윤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아드님은 저희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의 무책임과 비겁함이 아드님을 앗아갔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박성준 중령이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날 지훈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비겁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들의 죽음 이후 군으로부터 개인 부주의라는 차가운 통보만 받았을 뿐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보지 못했던 노부부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강하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온 겁니까? 다시는 아드님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해병대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드님의 명예를 되찾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의 사죄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누는 진정한 속죄의 의식이었다. 부대로 복귀한 강하윤은 곧바로 혁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처벌을 넘어 치유와 예방에 집중했다. 첫 번째 조치는 빨간 명찰의 소리라는 이름의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이었다. 단순한 소원 수리함이 아니었다. 사단장 직통으로 연결되는 보안 앱을 개발하여 모든 병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대 내의 부조리, 고충, 건의사항을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제보는 한결 대위가 이끄는 사단장 직속 소통팀에서 직접 확인하고 24시간 내에 피드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2차 가해나 보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전우조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분대장 중심의 수직적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병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부사관 및 선임병과 11로 연결해주는 제도였다. 이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주는 동반자 역할을 했다. 정기적인 상담과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병사가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초반에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았다. 저것도 한때겠지. 하지만 강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빨간 명찰의 소리를 통해 보급 비누가 너무 빨리 닳는다는 사소한 불만이 접수되자 직접 보급창을 찾아가 비누의 품질을 확인하고 전량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전우조 멘토링 시간에 한 병사가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사단 법무실과 협력하여 그의 가족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변화들이 쌓여가자 얼어붙었던 부대의 분위기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조리를 참지 않았고 간부들은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끊어졌던 소통의 혈관이 다시 이어지고 썩어들어가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청룡부대는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강하윤의 개혁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청룡부대는 겉모습은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더 이상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는 없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간부도 없었다. 신뢰라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부대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해병대 내의 다른 부대 지휘관들이나 보수적인 예비역 장성들은 강하윤이 해병대의 야성을 거세하고 부대를 유치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에게 인권과 소통은 나약함과 동의어였다. 그 모든 의심과 비난에 종지부를 찍을 시험의 날이 다가왔다. 해병대 사령부가 주관하는 연례 최대 규모의 전술훈련 쌍용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포항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이 훈련은 해병대의 모든 사단이 참가하여 실전적인 상륙 작전 능력을 겨루는 자존심의 경연장이었다. 청룡부대 꼴이 볼만하겠군. 사단장이 병사들 비위나 맞춰주고 있으니 훈련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훈련 통제본부의 다른 부대 지휘관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나 훈련이 시작되자 그들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상륙 개시 신호와 함께 청룡부대의 상륙 돌격장 갑차 KAAV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도를 가르며 목표 해안으로 돌진했다. 과거와 달리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넘쳤다. 해안에 상륙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와 같았다. 과거 천도호 시절의 훈련이 오직 지휘관의 고함과 맹목적인 돌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청룡부대는 달랐다. 분대장과 소대장들은 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기동했으며 병사들은 빨간 명찰의 소리를 통해 건의했던 전술 아이디어를 실제 작전에 녹여내고 있었다. 전우조 멘토링을 통해 다져진 끈끈한 신뢰는 그 어떤 철갑보다 견고한 방어력이 되어주었다. 압권은 목표 고지를 점령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예상치 못한 적의 저항에 부딪혀 공격이 잠시 주춤한 순간 과거 같았으면 지휘부의 명령만 기다리다 희생자가 속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분대장이 내가 어그로를 끌 테니 너희는 우회해서 적의 측면을 쳐라. 라고 외쳤고 그의 전우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믿고 맡겼다. 결국 청룡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와 최소한의 가상 피해만으로 목표를 완벽하게 점령해냈다. 훈련 종료 후 훈련을 총괄하던 해병대 사령관은 강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 장군, 당신이 옳았소. 진정한 강함은 고함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청룡부대를 통해 해병대 전체가 배웠소. 청룡부대는 불의 시련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에게는 물의 시련이 닥쳐왔다. 기록적인 폭우가 며칠간 쏟아지면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불어났고 결국 제방 일부가 무너지며 김포와 파주 일대의 민간인 통제구역 마을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부대에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장병들은 훈련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IBS 고무보트와 구명조끼를 챙겨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흙탕물이 집어삼킬 듯이 넘실거렸고 고립된 주민들의 애타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청룡부대 장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상륙 훈련으로 단련된 그들의 보트 운용술과 구조 능력은 그 어떤 구조대보다 뛰어났다. 그들은 지붕 위에서 떨고 있는 노인들을 구하고 불어난 물에 갇힌 아이들을 업어날랐다. 언론의 카메라가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담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청룡부대는 귀신 잡는 해병에서 국민을 구하는 해병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난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색팀을 이끌던 이진석 중사는 위태롭게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노부부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보트를 몰았다. 거센 물살을 뚫고 마침내 노부부를 안전하게 보트에 태운 순간 할머니가 이 중사의 얼굴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해병대 이사단 청룡부대 맞으신가요? 네, 어머님. 맞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중사가 이상하게 여겨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들도 청룡부대였소. 몇 해 전에 훈련받다가 하늘나라로 간 박지훈이라고. 박지훈.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이진석 중사와 보트에 타고 있던 모든 대원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속죄해야 할 바로 그 이름의 부모님을 구한 것이었다. 보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이진석 중사가 노부부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흙탕물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렸다. 아드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지훈 훈련병의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흙탕물 범벅이 된 이진석 중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용서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물과 불의 시련을 통해 청룡부대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투부대를 넘어 명예와 신뢰 그리고 인간애로 뭉친 진정한 전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세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렀다. 김포 평야를 핥히던 서해의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을 맞는 청룡부대의 풍경은 근본부터 달라져 있었다. 과거 부대를 지배하던 숨막히는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건강한 활기와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가득했다. 부대 정문에 새겨진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붉은 글씨 아래 작은 현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다. 전우의 생명이 나의 명예. 그것은 청룡부대의 새로운 부대운이자 강하윤 사단장이 일으킨 거대한 혁명의 정신을 함축하는 문장이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전우조 멘토링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 K2 소총분의 결합에 애를 먹자 그의 멘토인 김상병은 예전처럼 고함을 치거나 구박하는 대신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차간차간 시범을 보였다. 이봐, 이강일 해병. 여기 이 가스 조절기를 먼저 빼는 게 아니야. 봐, 총몸 덮개를 먼저 분리하고 놀이쇠 뭉치를 뒤로 당겨서 빼내는 거야. 긴장하지 마. 처음엔 다 그래. 내가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보여줄게. 신병의 얼굴의 감도는 두려움은 이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실수가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자신을 비난할 선임이 아닌 이끌어줄 전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경은 이제 청룡부대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병대 게이트의 주범 천두호 전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불명예 전역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의 부패 커넥션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장교와 민간업자들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완벽한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천두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해병대 부사령관실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하윤 중장이었다. 청룡부대를 성공적으로 재건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장으로 진급,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정책을 혁신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서지수 소령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했다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강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편지 봉투를 뜯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들어간 글씨가 종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하윤 장군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군인이 아니라 도둑놈이었고 해병이 아니라 수치 그 자체였으니까. 이 차가운 감방 안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자였는지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강한 해병을 부르짖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더 무섭게. 그것만이 해병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함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나의 강함은 부하들의 희생과 공포를 양분 삼아 자라나는 기생목에 불과했습니다. 장군이 청룡 부대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소통과 인권이 해병대의 정신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던 나에게 진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종이 아닌 신뢰에서, 폭력이 아닌 보호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빨간 명찰의 가치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박지훈 훈련병과 그의 가족,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해병들에게 평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내가 더럽혔던 해병대를 당신의 손으로 더욱 강하고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오. 죄인 천두올림. 강하윤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 안에는 승자의 통쾌함 대신 길을 잃었던 한 군인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남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해병대 사령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단 하나의 부대가 아닌 서해 최북단 백령도부터 제주도의 해병부대까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둔하는 모든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부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청룡부대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해병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빨간 명찰의 소리와 전우조 멘토링 프로그램은 해병대 표준 행동 강령으로 채택되어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되었다. 초급 간부들은 리더십 교육 과정에서 처벌이 아닌 소통의 기술을 먼저 배우게 되었고, 모든 훈련은 안전과 실전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에서 전면 재설계되었다. 해병대는 변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21세기에 걸맞은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해병대 하면 떠오르던 구타와 악습의 이미지는 점차 옅어졌고, 그 자리를 가장 강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대라는 새로운 명예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살아있는 전설이 된 청룡부대가 있었다. 그들은 해병대의 등대였다. 모든 해병부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대. 청룡부대에는 박지훈 훈련병의 이름을 딴 박지훈 인성교육관이 세워졌다. 그곳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전우의 생명이 나의 명예라는 부대운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신병은 그곳에서 해병으로서의 첫 교육을 받으며 빨간 명찰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박지훈 훈련병의 부모님은 이제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부대를 찾았다.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그들을 친부모처럼 따랐고, 그들의 존재는 청룡 부대원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해병대 부사령관 강하윤 중장은 헬기를 타고 서해의 한 작은 섬 연평도의 해병부대를 시찰하고 있었다. 해안포 진지에서 만난 한 젊은 포병 소위가 긴장된 얼굴로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소위 강민준, 부사령관님께 현황 보고 드립니다. 편이하게 강소위. 강하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곳 생활은 어떤가? 어려운 점은 없나? 없습니다. 전우들과 함께라 즐겁습니다. 앳된 얼굴의 강소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존경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사실 제가 해병대에 지원한 것은 부사령관님 때문입니다. 청룡부대의 신화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 역시 제 전우의 생명을 저의 명예로 여기는 그런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강하윤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가 뿌렸던 씨앗이 이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해안선 너머 아스라이 보이는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조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은 최신의 무기나 가혹한 훈련이 아니었다. 바로 옆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신뢰, 그 신뢰에서 비롯된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그녀가 지켜낸 빨간 명찰의 약속은
이제 수만 명의 해병들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 조국의 바다를 영원히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